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을 했습니다. 당원권 6개월 정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대표 출당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당원에 대한 심사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준석에 대해서 출당이 아니고 당원권 정지를 했다. 이 부분이 좀 오묘합니다. 그 뒤에 어떤 고려가 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든 결과만 두고 봤을 때 이준석은 당대표에서 쫓겨나지 않았다. 이러고 이준석 지지하는 사람들은 안심을 할 텐데 그게 그럴 문제인가 싶습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는 불명예스러운 당대표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의 위상,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식으로 하는 무렴치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래도 좀 더 수준 있고 점잖은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명예 당대표로 됐다 하면은 이것은 강력한 사퇴 압박이다. 본인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안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싸우겠다. 이런 것이죠. 그 윤리위가 열리는 과정을 여러 방송사에서 생중계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사실 이준석이 잘리느냐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더 큰 문제가 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대충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런 일들을 거치면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공중분해되고 있다, 파괴되고 있다 하는 그런 사실인 겁니다. 7월 8일에 발표된 여론조사, 그게 7월 5일과 7월 6일 사이에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41.9%에서 37.9%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30%대로 내려앉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준석이 사고쳐서 이준석 징계 문제로 국힘이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은 사실 41.9%로 가는 과정에 조금씩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이번에 이렇게 떨어진 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된 각종 농단이다. 이런 사람들은 탄핵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사건들이 큼직한 게 터졌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그 대응, 또 본인이 그 공무 수행을 하는 그 행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도 30%대로 그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 벌써 한참 된 이준석
효과라고 할까? 이준석의 마이너스 효과가 되겠죠. 그것은 이미 쭉 반영이 되어 왔다. 그리고 이번 이거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때문에 동반 하락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최근 이 여론조사를 한 7월 5일에서 6일 하여튼 7월 이때 들어서 이준석 대표는 때늦은 것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만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돌아올 때 가서 뭐 거의 90도 절을 했다고 하는 그 영상처럼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말조심도 좀 했고 그랬는데 거침이 없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 윤석열 부부 측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차피 윤리위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준석에 대한 징계가 결정이 됐는데 이제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징계를 받게 됐다. 이거 자체로 밖에서 볼 때는 충분히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거기에 승복하고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리더십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밥그릇을 두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바로 물러서지 않고 싸우겠다는 이준석. 이게 이 둘이 합쳐져서 또 더 큰 새로운 악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은 다른 조사기관이 앞으로 조사를 하면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나왔듯이 이준석 징계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여기에 뭐 한 며칠 사이에 새로운 악재가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이 악재가 1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민의힘이 될 것이고 국민의힘의 그 정당 지지도가 하락할 겁니다.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하락을 하던 중에 이걸 같이 이게 덮어쓰게 되면 윤석열이 이번엔 동반 하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 이렇게 이제 서로 영향을 더해주면서 이제 같이 떨어져 내리는 이런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뭐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어째서 일이 이렇게 가는가? 그걸 보면은 우리가 이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이라는 인물과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묘하게도 참 쌍둥이 같은 느낌이 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색깔이 같아 보이는 것이죠. 같이 협업도 했었고 무수히 싸우고 하는 이 모두를 합쳐서 둘은 한 켤레처럼 참 닮았다. 그런 겁니다. 윤석열도 이준석도 국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을 생각하지 않고 보수 우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뿐인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이들은 이 정치라고 하는 화합과 융화와 이런 세계에는 자기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워낙 들어와서 거세게 설치니까
이들이 힘이 있어 보이는데 일을 못하고 있죠. 자기밖에 모르니까. 이 둘 다 책임감이 없고 자기 반성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을 저지르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면 거기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용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말로 가르칠 수 있는 아이가 아니다. 결국은 이런 아이는 체벌밖에 없다. 아니면 이런 아이는 공무수행하는 장소에는 오지 않고 자기 좋아하는 세상에서 살게 둬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위에 출석을 하면서 울상으로 울었다고도 하고 자기가 억울하다. 국민의힘이 나쁘다. 지금 정당 내부의 일인데 그것을 기자 앞에서 자기 편이 아닌 자기 정당을 마구 비난을 합니다. 당 대표로서의 면모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일단은 자기가 억울하다 하더라도 나로 인해서 나와 관련된 일로 이렇게 당에 누를 끼치게 돼서 죄송하고 또 우리 당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서 국민께 죄송하고 이런 책임감을 보여야 하는데 책임감은 티끌만큼도 나타나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이 이번 상황을 이렇게 끌고 왔다. 그러면 왜 이랬을까? 어쩔 수 없어서 이랬을까? 차라리 그러면 좀 낫다고 봅니다. 이 둘은 마치 온라인 게임을 하듯이 서로 상대방을 죽이고 그걸 자기가 뺏어 갖겠다는 이런 그 전투를 벌이는 심정으로 한쪽은 대통령실에서 한쪽은 당대표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측에서도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궁지에 몰리고 그래서 이준석이라는 이슈를 덮으려고 이 모험을 했다. 마지막 한판 이런 식으로. 또 이준석 역시 자기의 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이슈로 이슈 덮기를 하려고 했다. 사실은 이 윤리위가 열릴 때 녹취록이니 하는 새로운 이런 분쟁 요소라고 할까, 상황을 좀 방향을 바꾸기 위한 이런 것들이 급하게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성향이 똑같은 문제 해결 방식을 같은 것을 선택하는 두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고 본다면 이제 보면 결국 각자 서로 대결한다고 생각했는데 둘이 나란히 그리고 예외 없이 죽을 길로 가고 있다. 이미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이슈로 이슈 덮기를 이런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당권 장악을 위한 투쟁이라는 성격으로 파악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준석에 대한 징계가 당원권 정지 결정이라고 하는 이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성상납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그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것과는 무관하게 7억 각서와 관련해서 이 징계 결정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물론 그 대중의 여론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의 책임은 있다, 맞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성상납도 했을 거다. 이런 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무감동하게
나와 있는 결과를 정리한 건데, 자, 이걸 바라보면서 이 이슈, 이거를 악용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싶은 정치 세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게 이제 당권 욕심이다. 물론 그 뒤에 윤석열이 있다고들 하지만 앞에 나타난 것으로 봐서 당권 장악을 안철수가 하고 싶어 한다. 장제원이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식으로 뭐 윤핵관 이런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슈로 이슈 덮기를 하는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파악을 하게 되면 그것은 신당, 창당 이걸 다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권 장악을 한다. 그러면 당대표가 되는 게 내 일생의 목표다. 그걸로 끝이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뒤에 윤석열이 있다. 뭐 윤석열 파가 있다. 이렇게들 보는 그런 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다면은 당권 장악에서 더 나아가서 다른 목적, 이제 그걸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윤석열 신당 창당의 꿈, 바로 그것입니다. 리마연에서 방송을 여기에 대해서 이미 했었습니다. 그거를 참조하면 좋겠고, 대충 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버리고 그냥 밖에서 순수하게 창당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국민의힘을 뼈대로 재건축을 할 수 있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밖에서 창당을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이념적인 베이스, 그 국민의힘은 그래도 아직 보수라는 이름을 떼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좌파나 신좌파 창당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물론 아주 작은 그 확률은 낮겠지만 잡탕이어도 밖에서 창당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국민의힘을 뼈대로 해서 신당 창당을 할 때는 이거는 잡탕일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지금의 뭐 새로운 보수당이라든지 무슨 바른정당을 거쳐서 또 한나라당 이런 게 섞이고 또 뭐 DJ계도 섞이고 한 국민의힘의 성격이 좀 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잡탕일 가능성이 높다. 보수 우파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잡탕으로서의 국민의힘을 뼈대로 신당 창당을 하게 되면 결국 국민의힘은 잡혀 먹힌다고 할까 사라진다고 할까 이렇게 되겠지만 조금 더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구성원들, 그 성격 이런 것을. 그러니까 밖에서 창당할 때는 국민의힘이 버려지는 것이고 좌파 신좌파 성격만 깔끔하게 뽑아서 가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밖에서 잡탕을 만드는 것은 국민의힘에 대한 자기들이 생각할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유산, 정당의 유산을 안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이 낮다고 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 이준석 대표를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불명예 당대표로서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무를 볼 수 없겠죠. 이름은 이때 권한이 없는
당대표 권한도 정지되는 것이 법 해석상 맞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걸 봤을 때 세 번째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 뭐냐? 국민의힘을 뼈대로 한 신당 창당은 안 된다 하는 그런 표시다. 그러면 이게 앞에서 보았듯이 잡탕도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신당은 색깔이 분명한 좌파, 신좌파로 구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권 장악하면서 윤핵관 이야기가 나오고 장제원, 안철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지금처럼 일이 진척이 될 때 이 다음 단계인 신당 창당에 계속해서 버림받지 않고 간다고 한다면 그들은 확실히 좌파나 신좌파로 이제는 전향했다. 만일 장제원 의원이 그건 아니라고 믿었다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이념적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당권 장악이라는 겉모습의 용병으로 쓰인 다음에 신당 창당에서는 확실히 버려질 것이다. 이런 역학관계를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은 어떤 신당 창당 시나리오냐, 앞에서 우리가 하나 둘 셋을 이렇게 봤는데 세 번째로 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뼈대로 안 된다는 쪽이 이제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 국민의힘을 장작 패듯이 패서 땔감으로 써서 에너지만 뽑아 쓰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그게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국민의힘을 망가뜨려야 되겠죠. 사실 과학적으로도 어떤 사물을 깨뜨릴 때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부실 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망가뜨릴 것이고, 지금 보면 이준석 대표의 그 문제도 그렇고, 그 사람이 대응하는 방식도 그렇고, 또 이준석 대표를 다루는 방식도 그렇고 해서 국민의힘은 잘 망가지고 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이러한 이제 세 번째다. 국민의힘은 부수는 쪽으로 결정이 됐다. 또 그쪽에서 힘이 빠지면 또 두 번째나 이렇게 또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정치인은 살아 움직인다고 하니까. 이런 신당 창당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이준석 징계를 보면 여기에서 만일 윤석열이, 김한길이 이렇게 이준석을 잡고 정치적으로 죽이고 국민의힘을 이렇게 추하게 국민이 외면을 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고 결국은 국민의힘을 이제 깨부수는 것이죠. 역사에서 사라지게.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윤석열은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은, 그래서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또 김한길은 그런 윤석열 옆에 있는 여당 쪽에 있는 사람인데, 이러면 자기가 자기 집을 부수는 거고 이거 위기를 자초하는 거냐, 이렇게 의문을 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신의 없고 충성심 없고 책임감 없고 자기밖에 모른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죽을 건데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난장판 만들고 내 할 대로 하고 죽으면 그걸로 좋아. 이런 게 이제 범죄자론에서 보면 전형적인 범죄자의 성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윤석열, 뭐 그런 김한길, 또 뭐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김건희,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 발밑을 파헤치고 내가 속해 있는 정당을 이렇게 유저를 내는, 없애버리는 이런 것들은 결코 위기가 아니다. 이렇게나 큰 이슈로 윤석열 자기 자신의 이슈까지 덮자 하는 게 가능한 게 이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체면, 뭐 명예심 이런 거를 생각하면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것이죠.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그 뻔뻔하고 또 한없이 오만해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것은 자기들의 과오가, 자기들이 지금 숨기고자 하는 그 자기들의 문제가 이렇게 크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큰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 보수 우파의 그 일각에서는 우리가 대선 승리를 했다. 우리는 윤석열을 지킨다. 우리는 윤석열 편으로서 이긴 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완전히 착각이다. 그런 말을 하는 보수 우파는 뭐 윤석열에게 있어서는 먼지 같은 존재이고 어떻든 지난해에는 이 대한민국에서 보수 우파가 망가졌다. 그런 해다. 이렇게 본다면 올해 지금 이 때는 국민의힘이 망가지는 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